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대학원생이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얘기한 포인트들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러한 얘기들을 종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꼭 영어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어로 출판하는 저널도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저널들이 영어로 게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어로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어, 우리는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 영어가 편한 네이티브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그 훨씬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디스어드밴티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연구자로서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영어가 편한 연구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저는 한국인 대학원생이 정상적인 한국의 영어 교육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공계를 선택하는 대학원생들은 그 문과 학생들보다는 좀 영어가 약한 경향이 있죠. 그 개개인을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약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느린 방법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말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마 다 추측을 하고 있을 텐데, 가장 이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한국어로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변환을 하자. 간단하죠? 이 간단한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이러한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에서 영어로 바꿀 때는 요즘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특히 구글 번역기를 쓰면 많은 경우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러한 번역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쓰면 된다.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문장 자체는 문법적 오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언어라는 측면과 그 논리라는 측면이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논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작성된 문장을 가지고 이 논문을 수정을 하다 보면 이게 언어의 문제인지, 즉 영어 자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논리의 문제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언어의 문제와 논리의 문제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학생이 논문 작성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때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언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논리의 문제인지 이것을 자기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어떠한 부분을 향상시킬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어의 문제와 논리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언어의 문제와 논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정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먼저 작성을 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는 영어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대부분 없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없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보다는 논리의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그러면 한국어로 작성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을 구글 번역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영어로 변환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언어의 문제와 논리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한국어로 작성을 해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국어로 작성할 때 언어의 문제가 많지는 않죠. 대부분의 이 논리의 문제, 이 부분만 같이 작업을 해서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면 되죠.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이 한국어로 작성할 때에도 이 언어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한국말 자체가 이미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쓴 문장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어로 작성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먼저 정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간결하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거기다가 글이 수려하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여하튼 이 순서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명료, 그 다음에 간결, 그 다음 수려.
그러니까 간결 수려까지는 우리가 바라지도 말고 적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호성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서 물론 논리적인 부분 당연히 맞춰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논리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국어를 완벽하게 잘 한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작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명료하지 않거나 굉장히 모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그러한 한국어로 된 문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영어로 만들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 한국어에서 이 언어와 논리의 문제를 분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작성하든지 간에 그 문장을 편하고 가장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아웃라인부터 출발하자. 즉 전체적인 빅픽처, 전체적인 로드맵을 알고 작성하자는 거죠. 그 예전에도 제가 비유를 든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그릴지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산이 있고 뒤에 해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색을 칠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처음부터 이 끝에서부터 색을 입혀 나가면서 중간에 해가 나올 때쯤 되면 또 해를 또 그리고 하다가 또 산이 나오면 또 산을 좀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려 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는 게 과연 효과적일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전체적인 걸 잡고 큰 부분을 먼저 구상을 하고 세세한 부분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아웃라인을 작성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얼개를 먼저 완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라인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작성하면 아웃라인을 작성한 다음에 어떤 문장을 작성할 때 주어, 목적어, 동사 명확하게 하자. 이건 제가 예전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떤 표현들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도 보고 서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죠.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간결하죠. 항상 주어, 목적어, 동사를 명확하게 하면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서로 말이 통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독자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모호함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을 할 때 간결함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이러한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어, 목적어, 동사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조사를 사용을 하죠. 뭐뭐는. 근데 뭐뭐는이 혹은 뭐뭐가 이것이 주어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목적어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뭐뭐가, 뭐뭐는 이렇게 주어처럼 보이는 게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영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주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말인 경우에는 마치 주어가 여러 개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하더라도 나중에 영어로 번역될 것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그 번역될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제 경험상 영어 자체로 작성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어로 작성할 때 이 한국어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국어로 논문, 한국어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에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에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영어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완벽하면 구글 번역기나 이런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라는 부분은 이제 이 한국어로 작성하든 영어로 작성하든 공통적으로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논리가 깨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영어라는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라는 이 언어 자체에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뭐냐면은 이 한국어로 완벽한 문장을 작성하자. 이 완벽하다는 것은 이러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고 명료하는. 전혀 모호하지 않은. 무엇이 주어이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동사인지 명확한. 그러한 문장을 한국어로 작성을 하자. 이것이 되면 이것을
구글 번역기로 영어로 바꾸면 꽤 좋은 영어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때의 장점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영어 문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 경험상 이 한국인, 우리가 다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어가 더 편한 이 대학원생이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어떤 문장이나 어떤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